유튜브 조회수를 신경 안 쓰고 담담히 받아들이는 건 행복? 오늘은 통합사회 중에서도 행복의 기준과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한다. 그 전에 깡으로 보는 사건, 쌤이 7시간 전에 강의 영상을 하나 올렸거든? 정치화법 강의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조회수가 34회인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내 강의에 뭔가 문제가 있나? 아, 영상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지? 이러면서 굉장히 절망을 했는데, 그치만 그냥 자연스럽게 이건 자연의 질서니까 받아들일래 라고 했어. 그럼 이거는 행복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는 행복이 될 수가 있다. 그럼 왜 행복이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자. 그 전에 행복이라는 건 뭐냐? 상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바로 뭐가 되어서 사상가가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행복의 다양한 기준. 행복은 교과서에 일단 정의되어 있는 건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라고 되어 있어. 근데 이거를 외우려면 외워지겠어, 안 외워지겠어? 안 외워지겠지? 그래서 외우려 하지 말고 내가 가장 행복했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자. 쌤은 언제 가장 행복하냐면 에어컨 앞에서 뭐 먹을 때? 수박을 먹을 때. 수박. 이 수박을 먹을 때 시원하면서 너무 행복하더라고. 원래 행복을 잘 못 느끼는 사람인데 이때만큼은 정말 행복하더라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구독자 수가 4명이 됐을 때 우와, 벌써 4명이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행복했던 기억이 있었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떨 때 가장 행복했는지 그걸 한번 기억해 보면서 행복을 정의해 보자. 이런 행복은 뭐와 뭐?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된다고. 그럼 시대에 따른 행복을 한번 보자. 시대에 따라 행복이 달라질 수 있는데 선사시대 때는 어땠냐? 너무 춥고 배고프고 덥고 먹을 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자연재해, 동물로부터 안전하게 식량을 확보해서 뭘 하는 걸? 생존을 하는 걸. 생존을 하는 걸 행복이라고 느꼈겠지. 그럼 시대를 좀 넘어가서 고대 그리스 때는 어땠냐? 고대 그리스 때는 유명한 사상가가 등장을 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탁월한 기능이 이성을 발휘했을 때 행복하다고 봤다. 여기서 이성이라는 건 뭐냐? 이성 붙잡아 할 때 그 이성.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을 바로 이성이라고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가장 중요해. 인간의 탁월한 기능인 이성을 발휘했을 때 바로 뭐가 나온다고? 덕이 나온다고.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하면 덕이라는 키워드 꼭 외워둬야 돼. 다음으로 헬레니즘 시대 때는 어땠냐? 헬레니즘 시대 때는 공통점이 마음의 평온함이 행복이래. 근데 학파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걸 한번 보자. 에피쿠로스 학파랑 스토아 학파 어떻게 약간 주장이 달랐었냐? 에피쿠로스 학파는 에피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해피구나. 해피를 생각해. 그럼 해피하니까 뭐? 정신적 쾌락이 행복이 된다. 이 정신적 쾌락이란 뭐냐? 육체의 고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육체의 고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불안까지 같이 없어야 돼.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행복한 게 아니라 둘 다 없어야 된다고. 그때 우리는 바로 뭐라고 했다? 중요하다. 아타락시아. 그때를 바로 우리는 아타락시아라고 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친구들과 조용히 차를 마시면서 내면을 평온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는 행복으로 봤던 것이다. 그럼 반대로 스토아 학파는 뭐냐? 정념에 방해받지 않는 태도. 여기서 정념이라는 거는 여기서 정은 감정에 따라 일어나는 생각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감정에 방해받지 않고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사는 게 행복이라고 봤던 거야. 그럼 우리가 아까 깡으로 보는 사건에서 쌤이 어떻게 했었어? 7시간 전에 올린 강의 영상 조회수 낮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의 질서로 받아들일래 라고 했었지. 그럼 그거에 따르면 내 감정에 방해받지 않고 그냥 자연의 질서에 따라 하는 거니까 유튜브 조회수가 낮아도 바로 뭐다? 행복. 그게 바로 스토아 학파가 얘기하는 주장이었어. 이해됐을까? 응, 좋아. 중세 때는 어땠냐? 중세 때는 종교가 가장 중요했어.
그래서 중세 때는 뭐가 등장하냐? 아퀴나스라는 사상가가 등장하는데 행복은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신과의 합일. 종교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신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요즘에는 돈이 많아야 가장 행복하다고 하잖아. 근데 이때는 돈보다도 물질적인 행복보다도 뭐가 신과 내가 똑같으면 신과 내가 하나가 되면 그때 바로 지속적인 행복이 되는 걸 바로 중세시대 때 아퀴나스가 주장을 했었다. 근대 때는 어떻게 됐냐? 우리가 근대 때는 평등이 없다 보니까 여성들이 권리를 많이 실현을 못했지. 그래서 기본적인 권리를 중시하며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는 게 곧 행복이라고 봤었어. 여기서 중요한 학자들 등장하는데 벤담과 밀. 벤담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주장을 하느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바로 뭐냐면 이게 곧 공리주의를 의미하는데 공리주의는 어떻게 외우냐? 기역자를 따서 결과를 중시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쾌락의 양적인 차이만 고려를 했다고.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선로가 이렇게 있어. 근데 선로가 있는데 한쪽에는 5명이 있고 한쪽에는 1명이 있어. 근데 이 둘 중에 하나에 꼭 부딪힐 수밖에 없어. 기차를 멈추려면. 그러면 5명이 죽는 건 손해니까 1명 쪽으로 기차가 가는 게 이게 바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되는 것이다. 반대로 밀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쾌락에는 양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네가 얘기한 양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야 된다? 질적인 차이도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어.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는 시대에 따른 행복을 봤고 이제는 바로 지역에 따른 행복을 볼 텐데 자연환경, 인문환경으로 나뉘겠지. 자연환경에는 기후와 지형이 있을 것이고 인문환경에는 정치, 경제, 종교, 문화 같은 게 있을 거야. 그러면 한번 지역에 따른 행복을 보자. 건조기후, 사막 같은 건조한 기후에서는 너무 목이 탈 거 아니야. 그럼 뭐를? 깨끗한 물을 확보하는 게 행복이 되겠다. 인문환경에는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 평화의 협정을 맺는 게 곧 행복이 되겠지. 그럼 인문환경에서 문화에 따라도 행복이 달라진다 했는데 유교 문화권에는 어떻게 됐냐? 공자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공자는 하늘이 부여한 도덕적인 본성을 보존하고 뭐를? 인을 실현할 때 바로 행복하다고 봤다. 인은 인간의 본성인 즉 사랑을 의미하는데 이 인을 어떻게 외우냐? 연예인 공인 생각해봐. 그러면 공인, 공자는 인이구나 이렇게 외우면 되겠지. 그 다음에 불교 문화권에서는 뭐를 바탕으로? 불성을 바탕으로 수행을 통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걸 바로 행복이라고 봤다. 그럼 도가사상에서는 노자는 없다고. 그래서 인위적인 제도가 더해지지 않은 무의자연의 삶이 결국 행복이구나 라고 봤다고 보면 돼.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 정의를 해봤는데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자. 선사시대 때는 뭐가? 선사시대 때는 생존을 하는 것이 곧 행복이라고 봤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를 쌓아야 돼? 덕을 쌓는 게 행복이라고 봤고 헬레니즘, 에피크로스 학파는 뭐였어? 해피구나. 정신적 쾌락이 중요하다고 봤다. 그리고 스토아 학파는 쌤 유튜브 한번 생각을 해봐. 뭐지? 정념에 방해받지 않고 뭐에 도달하는 거. 자연의 질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바로 스토아 학파의 주장이었지. 중세 아퀴나스는 종교를 중요시하니까 신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 신과의 합의를 중요시 봤다. 근대시대 때는 벤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인 뭐? 공리주의. 밀은 양적인 차이만 고려할 게 아니라 뭐도 고려해야 돼? 질적인 차이도 같이 고려해야 돼 라고 했던 게 밀의 주장이 되겠다. 유교 공자는 공인, 그치? 석가모니는 바로 뭐? 해탈, 불성을 통해 해탈에 도달하는 것. 그 다음에 도교는
노자는 뭐? No, 없어. 아, 무의자연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렇게 오늘은 바로 행복의 기준과 의미에 대해서 봤어. 오늘의 수업 끝.